적분의 응용의 네 번째 절 1을 계산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절, 2절, 3절까지 학습해 오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이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이 원판이 나왔을 때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린더리컬 셀 메소드로 불려지는 원주각 방법 또는 원통 쉘 방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곡선과 X축에서 이루어진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하는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회전하는 이와 같은 실린더리컬 셀 메소드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앞절에서 우리가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만약에 회전체가 아닐지라도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단면적을 쭉 쌓아감으로 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분을 통해서 넓이나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절에서는 앞서 배웠던 적분의 개념을 이제는 물리학 분야에서 특히 1을 계산하는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일상적인 1이라는 개념하고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1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을 들어서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막 줬는데 화분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보통 일상적인 용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물리학 분야에서는 그 화분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물체에 가해진 힘을 force의 약자를 써서 F라 쓰고 그 물체를 우리는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distance의 약자를 써서 D라 쓴다면 워크는 F 곱하기 D로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화분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물리적 1은 반드시 그 화분을 들기 위해서 힘을 가했겠죠. 그러면 힘을 가해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그때서야 비로소 1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1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함수란 말, 그리고 힘이라는 말, force란 말, 그리고 1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함수입니다. 위치함수는 보통 우리가 물리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기호 표기로서 수학에서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데요. ST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T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은 이 T는 독립변수를 보통 시각 T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많은 물리적 현상은 시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독립변수를 수학적으로 본다면 그 T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T가 보통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T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위치함수를 시각 T의 시간에 물체의 위치를 ST로 표시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하면 힘은 질량을 M 그리고 가속도를 A라 했을 때 힘 F는 M 곱하기 A예요.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이때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를 한번 미분한 것을 말하고 또한 속도는 위치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위치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건데요. 물론 독립변수는 시각 t입니다. 자, 그래서 s를 시각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d제곱 s dt의 제곱을 우리는 가속도라 해서 acceleration의 약자를 써서 a라 표시를 하고요. 자, 우리는 순수한 질량 mass 약자를 써서 m이라 쓴다면은 힘 F force는 M 곱하기 A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힘 F는 M 곱하기 A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물리학에서는 단위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단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시한다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바로 힘의 단위가 됩니다. 이 힘의 단위를 보통 우리는 1뉴턴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이니셜을 따와서 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피트 단위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이나 또는 미국 쪽에서는 피트 단위나 파운드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꼭
파운드랑 피트 단위를 써야 될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는 주로 이제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치 함수하고 힘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워크, 일이라는 개념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일을 약속을 할 때 다음같이 가속도가 일정할 때와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요. 자, 가속도 A가 일정한 경우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잘 볼까요? 이 A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질량, 이미 어떤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질량도 상수이고 가속도도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가 되죠. 상수 곱하기 상수니까 힘도 상수가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가해지는 힘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 F가 상수가 되고요. 자, 이제 앞서 잠깐 우리가 화분을 드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가해지는 힘도 일정하고, 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고 D는 물체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방향으로 이동한다 또는 뒷방향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위나 아래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물체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디스턴스 약자를 써서 D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거리는 직선인 경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시피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 했었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단위는 미터예요. 그럼 보다시피 우리는 물체에 가해진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워크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일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약속할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정에서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F 곱하기 D를 워크라고, 자, 이제 뉴턴미터를 우리는 다른 단위로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일의 단위는 줄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뉴턴하고 미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무게를 나타낼 때, 힘 또는 무게를 나타낼 때 파운드 단위를 사용하고, 이동거리를 피트 단위를 사용할 때는 피트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이것이 뉴턴미터를 이용해서 표시했던 주라고 비교해 본다면 피트 파운드 단위는 1.36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산표가 이렇게 됐네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워크는 이와 같이 F 곱하기 D로 표시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을 한번 기억을 또 되살려 볼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려고 하고요. 이 물체를 이만큼 이동시켰다라 보겠습니다. 이때 이동거리가 D란 얘기고요. 이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힘 F가 상수로 주어졌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할 때 가해진 이 물체에 가한 일은 워크는 F 곱하기 D였었고요.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의 양을 측정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학교 교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날 거예요. 힘 F고 여기는 이동거리예요. 자, 이 물체를 여기서부터 처음 출발점을 기준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만큼이 D라고 한다면은 0부터 D까지 가해진 힘이 일정하다면은 이렇게 가했잖아요. 그때 일의 양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바로 요거예요. F 곱하기 D잖아요. 말 그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다라 보면 되죠. 여기가 F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의 양은 이 그래프와 여기 이동거리를 편해서 X축이라 한다면 주어진 함수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 다뤘던 것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한 워크를 다루는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직접 그 물리적인 현상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바닥에 놓여있는 1.2kg의 책을 0.7m 높이의 책상 위로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기 책상이 있다라 볼게요. 바닥에 놓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1.2kg이에요. 질량이 주어져 있네요. 바닥에 있는 이 책의 질량이 1.2kg이고 이동시키려는 거리는 직선거리입니다. 바로 수직 위로 들어올리려고 해요. 책상 위로 들어올리는데 0.7m만큼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잖아요. 자, 그러면은 E를 구하려고 한다면 워크는 F를 찾아야 됩니다. 그 힘 F는 앞서 얘기했었죠. 힘 F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이 물체가 지구 중심에서부터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9.8 m/s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 책에다 어떤 힘도 가하지 않는다면 계속 책은 바닥면에 지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들어 올리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들어 올리는 방향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힘의 크기를 가야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즉 최소한도 얘 이상은 힘을 가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9.8 m/s의 제곱하고 반대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을 가야만이 힘 F를 이만큼 가야만이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힘은 물리적형이에요. 크기와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 F는 힘 F가 아니라 이건 가속도죠. F를 잘못 써놨군요. 가속도예요.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액셀러레이션 약자 써서 A라 쓰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의 가속도를 가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일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지는 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리고 질량도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힘 F는 상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향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만큼의 가속도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방향은 이거와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맞지만 그 가속도를 우리가 힘의 크기를 계산할 때 그 크기만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질량은 1.2kg이고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만 그 크기만 계산할게요. 9.8 m/s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죠. kg m/s의 제곱은 뉴턴 단위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9.8과 1.1을 계산합니다. 28이 16, 2, 98. 자, 이와 같이 돼서 6, 그 다음에 이거 7이 되고 11.76이네요. 그래서 11.76 뉴턴만큼으로 위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 가해지는 힘은 11.76 뉴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데 0.7m만큼을 들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워크를 계산하죠. 워크는 F 곱하기 D예요. 자, F는 11.76 뉴턴이고 이동거리는 0.7m가 됐죠. 뉴턴미터는 줄로 바꾼다라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다 계산한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 소수점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11.76 곱하니까 8.2줄 정도, 근사적으로 8.2줄 정도가 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크기만 계산했는데요.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니까 위로 들어 올렸다. 힘이 위로 가해졌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여전히 일의 양은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번 문제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이 1번 문제는요. 질량과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중력가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즉 처음부터 힘 F가 주어졌던 게 아니라 힘을 찾았어야 될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기는 20파운드의 무게예요. 웨이트가 20파운드란 얘기는 힘 F가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웨이트, 무게도 일종의 그 힘이에요. 그래서 20파운드 무게의 물체를 땅에서부터 6피트만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일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땅에서부터 이미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무게가 20파운드예요. 웨이트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웨이트는 이걸 mg거든요. 자, 힘 F가 ma인 것처럼 웨이트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값의 크기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이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도 잘 보면 이미 웨이트라는 개념 자체는 무게는요 중력 가속도로 곱해서 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한 게 20파운드로 주어진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무게만큼을, 이 무게는 이제 아래 방향에 향하고 있습니다. 무게만큼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 크기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일의 양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을 가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엄밀하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만 그냥 이렇게 크기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F가 이미 구해졌고 이동 거리는 피트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는 F 곱하기 D예요. 가해지는 힘이 일정했었죠. 이동 거리도 직선입니다. 20파운드 그리고 D는 6피트예요. 6피트. 자, 그래서 우리는 120 피트 파운드, 단위는 피트 파운드예요. 그래서 120 피트 파운드로서 돼 있고요. 요거를 이제 줄로 환산한 값을 또 필요한데요. 역시 책의 결과를 보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결과가 그냥 여러분들 120 피트 파운드로 돼 있네요. 따로 줄로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얘기했죠. 피트 파운드 단위는요. 피트 파운드 단위 1.36 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트 파운드 단위를 쓰지 않고 줄 단위로 바꾸려고 한다면 줄을 계산할 때는 120.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36 줄입니다. 이 계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아마 이렇게만 돼 있었나 보네요. 이거 마저 계산해 보면 줄 단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한 힘 F도 상수가 돼서 이렇게 해서 각각 관련된 예문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보장은 없겠죠.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가해지는 힘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질량은 항상 일정할 텐데 가속도가 다르니까 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앞서 배운 것처럼 워크가 단순하게 F 곱하기 D로 나타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적분의 개념으로 표현이 바뀐다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워크가 이런 적분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여기는 X축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의 X축을 따라서 X 이퀄 A에서부터 X 이퀄 B에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아까는 이제 대문자로 표시했는데요. 지금 이제 소문자 fx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려다 보니까 소문자로 그냥 표시한 것 뿐이에요.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소문자 fx 이렇게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여긴 여전히 힘이고 여기는 이동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예문은 수평선으로 돼 있어서 그 직선 아랫부분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가 워크였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fx가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양수니까 x축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곧 이 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피적분 함수 양수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에요. 여전히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워크를 나타낸다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앞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살펴본다면 구간 AB를 잘게 등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등분을 하는 것은 이제 다루기 좋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맨 왼쪽 x0, x1, x2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이 있다라 보고 그 앞에 있는 점은 xi-1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간 b-a를 전체 이동거리를 n등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편의상 델타 x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간격은 등간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i번째 소구간의 이 간격이 바로 델타 x란 얘기예요. 보통 이제 여기가 i번째 위치를 강조해서 보통 첨자 i를 쓰기도 해요. 델타 xi. 어떤 책에서는 저자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i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i를 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얘는 각각의 구간이 첫 번째 구간의 길이나 두 번째 구간의 길이 더 나가서 n번째 구간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뭐 첨자는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다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i번째 소구간 안에서 임의의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죠.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i번째 구간의 표본점을 편의상 xi 스타라 놔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할 수 있죠. 이 한 점에서 함수값은 fxi 스타입니다. 자, 이 k번째 소구간에서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네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xi라고 보고 xi-1이고 요 간격은 델타 x예요. 여기 어딘가에
xi 스타가 표본점 아무데나 잡아요. xi 스타라 한다면은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바로 이 곡선이 힘을 나타내는 y = fx였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 함수값은 자연스럽게 fxi의 스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힘은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약간씩 다르죠.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면 수평선으로 그려졌어야 되는데 힘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즉 가면서 힘이 조금 덜 들어가고 올라간다는 얘기, 힘이 더 많이 가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첫 번째 케이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힘이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상수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상수라면 이미 알고 있는 F 곱하기 이동거리로서 워크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도 힘이 만약에 이 작은 구간을 잘랐을 때 물론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힘이 가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림잡아서 힘을 이렇게 일정하게 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힘이 만약에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상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아주 짧은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힘이 일정한 경우, 만약에 힘이 F가 상수인 경우라면은, 이거 소문자 F를 썼으니까 힘이라고 쓸게요. force가 만약에 일정한 상수라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선으로 주어지는 이 힘을 나타내는 상수함수하고 X축에서 이루어진 이 비금친 영역의 넓이가 곧 워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i번째 구간에서의 워크라는 뜻에서 WI 또는 이제 뭐 델타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편에서 델타를 강조할게요. 책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강조해서 쓰겠습니다. 델타 WI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물체를 XI-1에서 XI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짧은 간격 안에서 힘이 일정하게 가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 곡선 아랫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구하지를 못할지라도 이와 같이 근사적으로 델타 W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델타 WI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라 말해야 되겠군요. 이 색깔로 표시하지 않고 이걸로 써야 되겠죠. 이게 바로 i번째 소관에서 쉽게 말해서 요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가 WI라 한다면 WI가 근사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해지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거든요.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 F 그리고 이동거리 D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자, 구체적으로 힘은 여기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힘을 나타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fxi 스타 그리고 이동거리는 델타 x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델타 x를 이동했습니다. i라는 걸 강조해서 같이 첨자 i를 쓸까요? 어차피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곡선 아랫부분의 영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을 때 힘이 일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 2를 계산하면 파셜 워크예요. 부분 2를 계산하면 이걸로 계산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 한 영역에서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물체를 다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도 W1이 있겠죠. 두 번째 구간에서 W2, 세 번째 구간에서 W3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관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WI라면 쓸게요. 뭐 델타 써도 좋고요.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를 모두 다 더해서 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1, 전체 A부터 B까지 이동시키는 1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WI 자체가 이걸로 계산되죠. 그러면 하나하나가 얘랑 같진 않고 근사적이니까 그들을 다 더해도 역시 같진 않겠죠. I가 N까지 이와 같이 됩니다. WI는 F, XI의 스타 그리고 델타 XI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근사값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구해보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던 것처럼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는데요. 이 워크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값이잖아요. 상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는 극한을 취해봤자 그대로 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봤자 좌변은 그대로 W가 될 것이고 이제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등으로 바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xi의 스타 델타 xi와 같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첨자 i는 이 시그마 때문에 붙었는데 시그마를 안 썼으니까
당연히 첨자를 떼어내겠습니다. 델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로 바꾸면 되고요. 이때 스타는요, i번째 소구간의 표본점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게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무수히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다시 잘게 쪼개진 이런 것들을 리파인먼트, 새 분할이라 얘기를 합니다. 새 분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가 다시 xi 스타 역할을 하겠죠. 더 잘게 쪼개고 더 잘게 쪼갠다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i 스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지칭한다는 얘기니까 굳이 스타를 붙일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fx dx 적분의 시점은 이동할 때 여기서부터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죠. from A to B거든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요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크는 만약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거리는 직선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분을 통해서 워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가해지는 힘이 일정했을 때 워크는 가해지는 힘이 상수였고 이동거리가 직선이었다면 이렇게 계산됐죠. 근데 가해지는 힘이 일정치 않고 이동거리가 직선이라면 워크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우린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때요. 벡터를 배울 때 만약에 가해지는 힘하고 이동거리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지는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손수레를 끌고 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카트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끌고 간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여행객이 이 여행용 가방에다 가해지는 힘은 F는 이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여행용 가방은 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D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가해지는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맞지 않죠. 얘네들은요, 전부 다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경우를 말했어요.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동 거리가 D만큼이고요.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게 되는 상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이 또 달라졌죠. 이런 경우라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벡터 단어를 배울 때 내적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워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럴 때 이런 워크는 F 내적 D, 나중에 배울 주제예요. 이걸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고불한 거는요, 같은 방향일 때 얘기합니다. 얘는 진행 방향은 직선이고, 그리고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구별해야 돼요.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고 직선 방향일 때,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직선 방향일 때, 그리고 가해지는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벡터 미분적분학에서 선적분을 통해서 워크를 계산하는 문제를 또 배울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 방향이 직선이 아닐 때예요. 곡선이나 평면상의 곡선이나 공간상의 곡선일 때도 더 일반화된 워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차차 우리가 배워가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은 이 두 가지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배우고요. 벡터 단원에서 배우고, 아까 말로 설명한 것처럼 이동거리가 곡선이라면 선적분을 배워야 가능합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워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맞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자가 원점으로부터 X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위치에 작용하는 힘을 X제곱 플러스 2X 뉴턴이라 하자. 그 입자가 1부터 3 사이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일을 구하시오. 아주 간단한 예문이에요. 자, 여기다 풀어볼게요. 워크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직선 거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1에서부터 3까지로. 그리고 가해지는 힘이 바로 함수로 되어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얘기죠. 이거 적분하는 얘기네요. 가해지는 힘이 일정치 않습니다.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X의 제곱 그리고 1부터 3까지예요. 이거 계산하면 3, 3, 9, 3, 9, 27, 27에서 1에서 3수 빼면 26, 3분의 26이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3, 3, 9에서 1 빼니까 8이에요. 통분할까요?
3, 8, 24, 26이니까 50이 되는군요. 단위는 1의 단위니까 주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동거리가 직선이고 그리고 가해지는 힘이 일정치 않았을 때는 그 힘을 적분하기만 하면 워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도 한번 실생활의 문제라 볼 수 있는 다른 물리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용수철의 이제 탄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후크의 법칙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은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 봤을 때 얘를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강제적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이동거리가 x예요. 요만큼은 이동했다라 볼게요. 근데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은요, 즉 탄성계수보다 더 큰 힘을 가하게 되면 용수철은 늘어나서 다시 보온력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볼펜 같은 데 보면 열어보고 스프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만 힘을 가해서 압축하면 팽창하고 팽창하면 다시 수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늘렸다 줄였다 할 때만 가능한 얘기인데요.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크의 법칙은요, 이동거리가 적당한 수준 안에 있을 때는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가해지는 힘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적절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다시 수축하려고 하고요. 압축을 시키면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원래 길이로부터 이만큼을 늘리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힘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합니다는 얘기예요. 즉 더 많이 잡아당기려면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해질 힘을 fx라 놓는다면 이동거리 x에 비례합니다. 너무 큰 x값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비례합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용수철을 이 비례식을 만족하게 되는 적당한 비례상수를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비례상수를 K라 표시하고 이 K를 우리는 보통 용수철 상수라 얘기를 합니다. 용수철 상수예요. 스프링 컨스탄트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철 상수는 이제 보통 이제 K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압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압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이 반대로 자연 상태에 있는 용수철이었는데 얘를 왼쪽처럼 압축을 해요. 그럼 압축한 길이만큼 얘 다시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힘은 여전히 늘리거나 줄인 길이에 비례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수철이 결정이 되면 용수철 상수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용수철 문제예요. 얘를 이용해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예요. 용수철은 원래 길이 10cm에서 15cm로 늘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지지대에 있었고요.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라 볼게요. 처음에 이 용수철의 길이는 10cm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용수철을 잡아 늘리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늘렸다라 봐요. 자, 이때 늘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cm니까 5cm를 더 늘린 거죠. 실제로 늘린 길이는 5cm가 더 늘어나고 전체 길이는 15cm까지 온 거죠. 자,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이때 가해지는 힘이 이만큼을 늘리는데 가해질 힘 F가 있는데요. 힘 F는 앞서 얘기했었죠. KX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수철 상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가해지는 힘이 40N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용수철 상수를 아직 몰라요. 자, 늘어난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기존의 길이부터 전체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겨우 5cm예요. 여러분들이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주울의 단위는 뉴턴미터로 돼 있잖아요. 뉴턴미터예요. 자, 힘의 단위 뉴턴은 있었습니다만 이쪽은 당연히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턴미터로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보다시피 5cm라면 0.05m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여기가 0.05m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식에서 용수철 상수 K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용수철 상수 K 값을 확인해 본 결과 0.05분의 40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이거 100분의 5라는 얘기거든요. 5분의 40이니까 분모에 분모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하니까 5분의 자,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내항분의 외항이니까 4000이 되는군요. 약분하면 5, 8이 40이니까 800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800 그리고 뉴턴
10m입니다. 자, 이제 용수철 상수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용수철 상수값이 구해졌으니까 힘 F, 이 용수철의 힘 F는 다시 써보니까 힘 F는 800 그리고 X예요. 자, 여기 단위를 다 집어넣으면 이게 뉴턴미터, 이게 미터니까 약분하면 뉴턴이 그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힘 F는 800X 뉴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용수철의 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용수철 상수까지 다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용수철을 이제 늘리는 데는 이만큼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800배를 해야 된다, 800을 곱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용수철을 15cm에서 다시 18cm로 늘리려고 합니다. 15cm에서 다시 18cm로 늘리려고 해요. 이만큼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자, 늘어난 길이는 자, 여기에요. 자, 요게 15cm고 여기가 바로 18cm인데요. 자, 요거 늘어난 길이는요. 이거 단위를 환산하면 이게 0.05라 있었잖아요. 0.05m에서 단위를 맞춰야 돼요. 얘는 018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0.5cm가 0.05니까 얘 0.15라고 써야 되죠. 잘못 썼네요. 정정합니다. 0.15m에서 0.18m로 단위를 바꿉니다. 자, 가해지는 힘이 이제 보다시피 일정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늘릴 때 2를 구하라 얘기였으니까 처음부터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크를 계산했죠. 이제 0.15m에서 0.18m까지 800x 가해지는 힘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거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2분의 x의 제곱, 2분의 x 약분하니까 400 그리고 x의 제곱이 됐고요. 그리고 구간 0.15에서 0.18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계산한 것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의 결과를 써서 본다면은 이런 계산해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하니까 1줄로 얘기를 하니까 1.56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또 다음 같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건물 위에 어떤 물건을 올리려고 했나 보죠. 이렇게 로프를 매달아 놨어요. 또는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건물 옥상에서부터 케이블이 있는데, 자, 이 전체 길이가 100피트예요. 이 길이가 100피트의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파운드 무게의 케이블이에요. 이 전체 무게가 200파운드입니다. 자, 높은 빌딩에 걸려 있고 이 케이블을 빌딩의 꼭대기까지 올리려고 해요. 위에서 막 올리려고 한다면 일은 얼마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적분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가 이미 0부터 이게 수직 아래 방향으로 X축을 부여를 했고요. 자, 건물 위까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0피트라 얘기를 했고요. 자, 0부터 100까지의 이 케이블의 길이를 잘게 N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N등분을 해요. 쭉 왔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여기서부터 재기 시작하니까 맨 왼쪽 점을 x0, 그 다음에 x1, x2, x3 쭉 와서 여기를 xi-1번째 점, 여기를 xi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i번째 소구 구간이 되겠죠. i번째 소구간이고 요 사이에 있는 이 값은 샘플 포인트예요. 표본점을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요 간격을 0부터 100이니까 등분에 따라 보겠습니다. 전체 케이블의 길이는 자, 이제 100-0가 되죠. 100이에요. 이것을 n등분을 해요. 우리는 그럼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를 델타 x라 놓겠습니다. 즉, 요 노란색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바로 델타 x인 거예요. 편의상 i번째 소구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델타 xi라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델타 x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델타 x를 써도 되고요. 델타 xi를 써도 됩니다. 뭐 아무나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요 작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여기 또 델타 x로 써놨어요. 자, 이제 요 작은 구간 안에 길이가 델타 x죠. 자, 우리 이 케이블이 균질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공학적인 어떤 이 케이블이 항상 균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루기 좋게 균질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얘가 균질하다라고 가정하고 가려고 해요. 특별한 밀도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피트 길이에 200파운드라 얘기를 했으니까 1피트당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00피트당 200파운드니까 100피트당 200파운드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이므로 그러면 1피트당 무게는 당연히 약분을 하니까 2파운드예요.
자, 이 파운드 무게니까 이게 웨이트잖아요. 웨이트인데 앞에서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도 이 무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힘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물론 방향은 반대방이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크기 1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크기만 생각한다면 그 1피트당 요만큼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웨이트 값으로서 이제 힘 F랑 대응되는 값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1피트당 2파운드의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요만큼의 무게를 들어 올리려고 해요. 자, 우리는 표본점을 잡아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작은 2를 계산합니다. WI라 놓겠습니다. 워크를 계산하는데요. 가해지는 힘은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힘 F 곱하기 우리는 이동거리는 직선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I 또는 이제 델타 X를 쓰겠습니다. 가해지는 힘 F는 보다시피 피트당 2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피트당 2파운드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주어진 식은 요 길이가 여기서 잘 보세요. 요만큼이니까는 이게 XI잖아요. 자, 그러니까 1피트당 2파운드인데 XI 피트가 된다면 2XI 피트가 되겠죠. 2XI가 되죠. XI 스타. 1피트당 2파운드 힘인데요. 요게 한 점에 응축되어 있더라 봐요. 케이블이 한 점에 모여 있다, 이 샘플 포인트에 모여 있다면 그 점만 끌어올리려고 해요. 끌어올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1피트당 2파운드니까 X피트당 2X, 여기다 쓸게요. X피트당 2X 파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질 힘이 1피트당이고 X피트만큼 끌어올린다고 가정한다면 2X 파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2XI 스타라고 썼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앞에서 유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전체 워크를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지는 힘이 이게 좀 균질하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공학적인 문제는 균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요거나 이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x 2xi 스타 델타 x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두 식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텐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1은 어차피 상수값이 나올 테니까 상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봤자 여기는 워크가 되고, 여기는 리미트를 붙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2xi 스타 델타 x가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뀔 것이고, 자, 시작점은 0부터 100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첨자 떼어내고요. 스타도 떼어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아주 간단하게 x의 제곱이 됐고요. 0부터 100이에요.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그게 다시 제곱이니까 10의 4승이에요. 만 이렇게 쓰면 되고 단위는 줄입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다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은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제 질량이 전혀 매달려 있지 않죠. 만약 여기에 추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추의 무게를 따로 계산했죠. 즉 추의 무게가 만약에 10kg이 있다. 이게 파운드니까 파운드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100파운드에 추가로 매달려 있으면 줄을 잡아들 때 끌어올릴 때 필요한 일도 있었다면, 자, 이제 요 100파운드 무게를 그대로 100피트만큼 들어올릴 때 일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즉 얘를 W1 추가 매달려 있다면 W2 두 개를 더해야만 전체 합이 그때 이 추가 매달려 있을 때 들어올리는 일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요거 따로 계산하면 되죠. 100파운드라니까 웨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수예요. 이동거리 100.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다라고 보고 100파운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단위가 파운드였었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100줄이라 쓰면 안 되겠군요. 피트 파운드라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단위를 아직 맞춰놓지 않았었네요. 피트 파운드고요. 여기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줄로 다시 환산할 때는 1.36을 곱하면 돼요. 자, 여기 만약에 하나의 응용을 해가지고 추가 매달려 있다라면은 이 웨이트 1이라 할게요. 편의상 요거 웨이트 여기 W1. W는 뭐냐면은 이게 워크랑 웨이트가 같은 W를 약자를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 이 줄만 들어올릴 때 워크예요. 줄만 들어올릴 때 워크. 그리고 요 줄에 매달려 있는 추를 들어올릴 때 워크를 W2라 놓겠습니다. W2는 이제 F 곱하기 D가 돼요. 왜냐면 이거 이 파운드 100파운드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100파운드인데요. 그 파운드만큼을 위로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쓰겠습니다. 100파운드. 그리고 들어올릴 때 자, 100피트를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피트가 됩니다. 자,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것도 1000피트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줄도 1000피트 파운드였고 추도 1000피트 파운드였으니까 전체 일을 구하시려면 W1 더하기 W2를 계산하면 돼요. 이건 문제에서 없었던 건데요. 혹시 추가 매달려 있다면 이렇게 더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산 중간중간에 우리가 체계 결과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높이가 10m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4m인 직원뿔 모양의 물통이 거꾸로 놓여져 있습니다. 교재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이 8m 높이까지 차 있다 가정했을 때 물통의 맨 위로 물을 모두 퍼내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일을 구하시오. 물의 밀도는 1000kg/m 세제곱미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밑면 원뿔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는 10m이고 밑면의 반지름은 4m로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요 2m는 비어 있고 8m가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물은 8m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다 바깥으로 퍼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퍼낼 생각인데 그때 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액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퍼낼 때마다 이게 계산하기가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형이라 생각할 거예요. 입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원기둥 조각으로 마치 이게 얼음을 얼렸다 생각할까요? 얇은 두께의 얼음을 원판 모양의 얼음을 층층이 쌓았다가 가정하고 그걸 하나하나 드러내는 앞에서 케이블에 매달리는 추가 있을 때 그걸 들어올리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기를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X축으로 놨습니다. 여기를 기준 원점이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N등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N등분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우리는 맨 시작점을 X점, 물론 여기 시작점이 2예요. X좌표는 정확하게 2가 되고 여기는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에요. 끝은 10인데요. 맨 마지막 10을 XN번째 점이라고 여기 어딘가에 XI-1번째 점,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 XI-1과 XI 안에 표본점이 있었더라 볼게요. XI 스타가 있습니다. 자, XI 스타라는 점에서 XI 스타는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XI 스타라는 점에서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이걸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XI 스타라는 점이 있고요. 자, 요 점에서 이게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이 요만큼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물표면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물표면은 항상 원으로 보이죠. 그 물표면의 반지름을 여기 I에 맞춰서 XI 스타 이거 표본점이고 그냥 여기는 뭐 굳이 스타 안 붙여도 되겠죠. RI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비례관계를 따져보려고 해요. 자, 여기가 전체가 4m고요. 이 깊이가 10m였었습니다. 단위는 미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XI 스타였다는 얘기거든요. 이 깊이가 여기다 쓸게요. XI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0에서 XI 스타를 빼면 돼요. 그래서 10-XI의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는 비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10-XI 스타 대 RI는 자, 세로 대
가로잖아요. 10대 4예요. 10대 4. 근데 이건 비례식이니까 더 줄여서 5대 2라 쓰면 돼요. 자, 내한 곱한 거하고 외한 곱한 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5ri는 10이 아니라 2였었네요. 2 그리고 10 마이너스 xi의 스타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ri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ri가 물표면의 반지름이고요. 입체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는 이 물표면의 넓이를 구할 때 파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ri를 계산해 보니까 5분의 2 그리고 10 마이너스 xi의 스타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해됐으면 이거 조금 지울게요. 복잡해 보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ri를 계산했더니 ri가 요 반지름이잖아요. 물표면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이 물표면을 두께가 델타 X만큼을 절단하면 정확한 원기둥 모양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거든요. 정확한 그림은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은 원뿔대라 얘기를 합니다.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식이 더 복잡해지니까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샘플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 정도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 반지름 아까 ri를 계산했죠. 여기서 반듯하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서 원기둥 모양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요 입체의 부피를 vi라 쓴다면 이 부피는 계산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 작은 원기둥 모양의 부피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에요. 여기서 높이는 여기 보다시피 델타 X로 되어 있습니다. 요 높이는 델타 X예요. 자, 그래서 반지름을 알고 있고 높이도 알고 있으니까 이 작은 수직 원기둥 모양의 그림이 이제 요거라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도 색깔을 이걸로 쓰면 안 되겠군요. 원래 구하려는 부피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는 이렇게 원뿔대 모양으로 되는 부피가 VI라 놓겠습니다. 색깔을 원래 있던 하얀색 VI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이 노란색 수직 원기둥 모양의 부피로 대신하려고 해요. 자, 이제 보다시피 원기둥 모양은 반지름을 ri라 썼으니까 파이 ri의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잖아요. 델타 X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부피를 계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질량을 계산하려고 해요. 질량을 구하고 무게를 구한 다음에 이동거리를 곱해서 워크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흐름을 잠깐 볼게요. 우리는 힘 F를 힘 F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동거리를 곱해야만이 워크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근데 힘은 F는 뭘까 하고 봤더니 웨이트와 같아요. 지구중심에서 잡아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웨이트를 계산한다는 건 뭐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근데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밀도 로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량을 구하려면 질량 M은 밀도 곱하기 부피를 계산하면 돼요. 부피는 지금 구했고요. 밀도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물의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1000kg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이 순차적으로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밀도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부피는 지금 작은 조각의 부피는 이미 구했고, 그러니까 이 작은 질량, 이 물의 질량을 계산해 보고 물의 질량이 구해진다면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서 무게를 계산할 수 있고, 무게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잡아당기고 있지만은 우리는 퍼내야 되니까 그거와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 무시하고 그냥 계산하도록 할게요. EF가 구해져야만 이동거리 들 곱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작은 조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MI 다 I를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 계산하기 위한 거였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네들 다 더해서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VI가 구해졌으니까 요 작은 노란색 수직 원기둥 모양의 이 물의 질량을 MI라 놓겠습니다. I번째 구간이니까요. 자, 이제 질량 MI는 로 곱하기, 로가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미터였고요. 그리고 부피 V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이, 그런데 이거 값을 다 계산합니다. RI가 여기 있습니다. 파이 RI 제곱이니까 5 25분의 2는 4, 그리고 10-XI의 스타의 전체 제곱이에요. RI의 제곱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파이 RI의 제곱,
그리고 델타 X를 곱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어요. 자, 여기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4배라면은 100이죠. 여기는 40이 되겠네요. 4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4, 4, 16, 1600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잠시만요.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400 곱하기 순간 계산 다시 해보겠습니다. 4, 5, 20, 2, 4, 8. 맞네요. 160이었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요. 정정합니다. 자, 25에 4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계산하니까 40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배를 했으니까 160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160. 요거 다 계산했어요. 숫자는 단위는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xi의 스타의 전체 제곱 델타 x입니다. 단위는 뭐 생략할게요. 자, 질량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질량이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중력과 속도를 곱함으로 해서 이 작은 이 수직 원기둥 모양의 노란색 수직 원기둥 모양의 무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무게를 계산해 본 결과 얘네들은 mi 곱하기 g잖아요. mi가 이거예요. g는 9.8m/s 제곱이에요. 9.8m/s 제곱 단위를 생략합니다. 9.8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160 파이를 뒤에다 곱하고 10-xi의 스타의 전체 제곱 델타 x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것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무게를 나타낸다면 얘를 들어 올릴 때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방향은 반대니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만 힘 F가 이만큼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의 크기를 계산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WI를 구하려고 합니다. WI는 자연스럽게 FI 곱하기 이동거리죠. FI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뭐예요? 그렇죠. XI 스타만큼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아까 중점을 계산한 게 XI 스타였거든요. 자, 여기가 XI 스타. 여기 있죠. 이만큼을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제 XI 스타거든요. 여기까지 다 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하고 리미트를 붙이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 이 FI에다가 XI 스타를 곱합니다. 9.8 이건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쓸게요. 160 파이 그리고 X를 앞에다 쓸까요? 일단 기호대로 마저 써볼게요. 10-xi의 스타의 전체 제곱 델타 X인데 다시 이 이동거리가 XI 스타였었으니까 XI 스타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XI 스타 그리고 델타 X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이 작은 조각을 들어 올리는데 요 그림사로 보면 요 조각을 들어 올리는데 일은 이만큼이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쭉 다 더해야 되잖아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wi를 계산한 것은 실제로 이건 실제 값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걸 v라는 거니까요. 이 wi는 여기다가 이거 실제 여기다 근사값을 계산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여기다 다 근사값으로 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근사값을 했을 때 이 wi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물체를요. 이 원뿔대처럼 생긴 물체를 들어 올린 것이니까 그때 일은 이거라 한다면 다 더한 것은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워크는 이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보다시피 근사적으로 이 파동 모양 기호와 같은 기호예요. 자,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얘예요. 얘는 9.8 160 파이 xi 스타를 먼저 쓸게요. xi 스타 10-xi의 스타 전체 제곱 델타 x인데요. 자,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임으로 해서 등호를 만들려고 해요. 워크는 이거 어차피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봤자 얘는 그대로 w가 될 것이고 리미트를 붙이면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뀌겠죠. 시작점은 2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10이에요. 2부터 10이고 이걸 계산합니다. 자, 이제 9.8 그리고 160 파이 그리고 스타 다 떼어내고 첨자 다 떼어냅니다. 10-x 스타 다 띄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계산 결과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했던 160 파이 10-xi 스타의 제곱 델타 x가 바로 질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힘 FI는 보다시피 요거 다 계산했었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산한 것이 1568이 나왔나 보네요.
뭐 따로 안 썼습니다만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계산했던 거죠. 자, 적분의 모양이 맞나 볼까요? 1568이라는 얘기였고요. 1568 파이 그리고 x 10만에서 x의 제곱 dx입니다. 맞죠? 이거 계산을 안 했을 뿐인데요.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줄로 환산하니까 3.4 12육승 줄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리적 현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수학만 그 자체로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활용도라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워크를 계산할 때도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매 단계마다 이해를 하고 간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은 사실 이해 과목입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에서 정적분의 응용으로서 워크를 계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어지는 단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